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선회계 1급 102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네요. 다음 중 거래의 판료수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며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네요. 예, 1번 맞습니다. 2번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구입 대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원재료 사고 현금 주는 내용이네요.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되며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예, 2번도 맞네요. 3번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1억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차여 대여하다. 돈 빌려주는 내용이네요. 장기 또는 단기 대여금, 보통예금, 주로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저는 단기로 적었는데요.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좀 장시간 1년 이후겠죠. 하지만 제가 장기든 단기든 여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며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네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며 지급어음 부채 증가되네요.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서울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5월 6일입니다. 200개를 구입했는데 단가 200원이네요. 5월 6일 날 단가 200원짜리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9월 21일 날 매출 팔았죠. 150개를 팔았네요. 기말 재고 자산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돈은 큰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200개 중에 150개를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얼마? 50개. 물론 단가는 얼마짜리? 200원짜리가 50개 남았습니다. 다시 매입을 했네요. 100개 300원짜리. 자, 그러면 단가 300원짜리 100개. 자,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5월 6일 거 50개 곱하기 200원과 그리고 12월 12일 거 100개 곱하기 300원이 되겠죠. 총 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매출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자, 이렇게 개발비 물론 자산이죠. 무형자산이고요. 경상연구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무형자산 차손이네요. 이것이 영업외 비용이고요. 소모품비 831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영업비용이란 말은 판매비와 관리비인데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이것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알고 있는 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꼭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물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F. 자, 무형자산 손상차손이었죠. 손상차손. 자, 투자증권은 아니고요. 다음 안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 손상차손.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발비를 한번 찾아볼게요. 개발비. 자, 개발비 찾아줬죠? 226번 위에 보시면 무형자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입니다. 컨트롤 F, 경상연구까지만 입력해 볼까요? 자, 경상연구개발비 500번대도 있고요. 컨트롤 F, 800번대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 다음 찾기 800번대 823번에 나와 있죠. 네, 찾아집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소모품비. 자, 600번대 안 쓰죠. 600번대, 700번대는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고 830번이네요. 소모품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업의 비용인 것은 물론 이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무형자산,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못 찾으시더라도 이렇게 없는 계정 과목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유형자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첫 번째가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요. 즉 눈에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내 것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됩니다.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 회계에서는 이런 말들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최대 상각기간은 다른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이고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연구단계에 들어간 돈은 개발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단계에서 들어간 것이 경상연구개발비가 되고요. 개발단계에 들어간 것이 개발비가 되죠. 요거는 자산이고 이것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요.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항상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언뜻 보면 맞지만 틀렸습니다. 우리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무엇?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화폐란 말은 돈이죠. 무형자산은 비화폐성입니다. 돈이 아니죠.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그랬죠. 틀렸어요. 물론 유형자산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죠.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자, 2월 1일 시장성이 있는 한국의 주식 액면금액 4,000원,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 없죠.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의미가 있죠. 단기간 보유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정권임을 알 수 있고요. 주당 4,2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 2만원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출제위원이 물어본 거 단기 매매 정권의 수수료 처리를 물어봤네요. 즉 살다 팔포가 되겠죠.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84번 따로 줬고요. 팔 때는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에서 더하거나 빼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게 단기 매매 정권 살다 팔포. 지금은 구입할 때니까
이 2만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7월 1일 주 한국의 주식 100주를 주당 4,300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2월 1일 거래가 단기 매매증권 42만원, 2만원 수수료 지급했죠. 수수료 비용인데요. 이거 831번이 아닙니다. 984번 영업 외 비용이에요. 현금은 44만원. 그리고 4,300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43만원 현금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짜리를 주었습니까? 42만원짜리죠. 42만원. 그러면 42만원을 43만원 받고 팔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네요. 첫 번째,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만원이 발생한다. 예, 1번 맞는 말이네요.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즉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물론 이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 이번도 맞는 말이네요. 단기 순이익이 만원 증가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용은 2만원, 그리고 수익은 만원, 단기 순이익이 만원 감소하죠. 따라서 4번은 맞지만 3번이 틀렸네요. 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만원, 영업 외 수익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단기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이 2만원 감소했죠. 발생했죠. 그래서 만원에서 2만원을 빼게 되면은 만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5번 문제는 출제위원이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 처리 살다 8%를 아는지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자, 충당 부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손 충당금 있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충당 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왜? 빚이니까 갚아줘야 되니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발 부채는 과거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벌금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발생했지만 내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이 우발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의무가 됩니다. 우발 부채와 우발 부채와 우발 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 부채는 주석으로 기재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물론 회계 1급 요약집 51번에 나와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예, 1번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부채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당해 의무의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예, 맞죠? 의무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방금 보셨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지 않는 한, 즉 높은 경우는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표시된 것은 102에 제가 7문제만 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론 너무 쉽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기준인지 몰라도. 근데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첫 번째,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그렇죠.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이며, 우리 자본을 순자산이라 그러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요. 여기서 순자산은 부채를 빼고 자본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본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이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가장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액면가가 혹시 얼마인 줄 알고 계시나요? 100원입니다. 액면 분할해가지고 현재는 100원인데요.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고 하면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68,000원 근처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한 5천원에 떠 6만 한 8천원에 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100원짜리가 68,000원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느냐?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 100개를 가지고 시가총액과 그리고 주식의 자본 총액이 같은 경우는 100개 중에 1개 있을 똥 말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본 총액은 여러분들 액면가 있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삼성전자 한 주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원짜리인데 시가총액이란 말은 한 주만 있다고 할 때 지금 현재 6만 한 8천원 정도 합니다. 이 금액인데요. 이것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가를 계산하면 요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매출 총 이익은 가번 빼기 영업이익. 그렇죠. 영업이익은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됩니다. 이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는데요. 자,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죠.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네요. 대손상각비 818번인가 감가상각비고 대손상각비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자, 이자 비용 기부금이 가장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이죠.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빨갛게 해줬는데요. 자, 이것이 이 부분은 대손상각비가 되고요. 이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겠죠. 따라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기부금 빼고 이자 비용을 빼야 됩니다. 빼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와 대손상각비가 되겠네요. 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영업 외 비용이 맞는지 아닌지는 어디서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컨트롤 F 기타의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찾아지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우리 실무에서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만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이 대손 발생하는 경우는 대손충당금과
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 이거 실무에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메모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 9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산식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우리 전산회계 1급 치시면서 이 공식 3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못 외운다,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혹시 놓치고 계시다면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 이 정도 공식은 알고 시험 치러 가셔야 된다는 거, 어려운 거는 버려더라도 우리가 버려서 되는 게 있고 버려서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 공식은 버려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한다는 가정하에 보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의 총합계가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 예, 2번이 맞는 말이네요. 3번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3번도 맞네요. 자, 단기 총 제조원가네요. 제가 잘못 맞네요. 자, 이 공식이 맞았는데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죠. 틀렸네요. 답이 2개라서 이상해서 봤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이 틀렸죠.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공식은 꼭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단골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은 꼭 맞추셔야 돼요.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 개별 원가 납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합니다.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죠.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제조 공정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종합원가가 됩니다. 원가를 집계한다는 거.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예,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다.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작성한다. 예, 3번도 맞는 말이네요. 개별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산업은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자, 이거 공장에서 정유하죠. 화학, 제지 이런 것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개별원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종합원가에 대한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거를 하면 말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말 뜻을 이해하고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은 생략하고 답에 너무 쫓아다니시면 이 문제를 맞히시기가 힘듭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공장에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에 자, 각 제품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게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각각 30%씩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30%가 가정이 됐어요. 자, 이러면 총 100% 완성된 거로 환산을 한다면 몇 개가 완성된 거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30개죠. 30개. 이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환산량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게요. 자, 이 부분은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되는데요.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가 T자 계정으로 이렇게 그려둔 것밖에 없습니다. 기초고 단기 착수해서 그리고 완성되고 기말에 남은 게 됩니다. 자, 평균법은 이 두 가지로 구해지는데요. 첫 번째, 재료비 공식과 가공비 공식을 외우셔서 답을 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외우시기가 힘드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재료비입니다. 자, 단기 완성품이 300개네요. 그러면 300개가 완성되려면 재료는 전량 투입이 돼야지 완성이 되겠죠. 재료 없이 완성이 과연 될까요? 안 되잖아요. 재료가 투입됐겠죠. 따라서 300개. 기말 제공품에도 가공이 200개가 투입됐는데요. 갈고 닦고 조이고가 50%가 된 거지 전체 재료는 투입이 다 됐습니다. 따라서 재료비는 300개 플러스 200개에서 500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공비가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자, 단기 완성품 수량 300개는 100% 가공이 되었겠죠. 가공 안 되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이 200개가 있는데요. 50%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00% 완성된 거로 환산한다면 몇 개가 될까요? 100개. 그러면 이거 100개와 이거 300개 다음은 얼마? 400개. 그래서 500개와 4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이 공식대로 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2번 아니다. 단기 완성품 이 수량 안에는 재료가 100% 들어갔네. 그래서 300개. 기말 제공품도 200개는 다 투입이 되었네. 재료비 200개. 그래서 재료비는 500개. 그리고 가공비의 경우 완성된 거 300개는 100%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죠. 그래서 300개. 이게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기말 제공품이 200개가 있는데 50%가 완성되었으니까 100% 완성된 거로 본다면 몇 개? 100개 된 거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400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따라서 문제에서 정답은 3번 500개와 400개가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힘들게 푸시면 어렵고요.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12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직접 배분법,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고 가장 간단합니다. 상호 배분법,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원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 즉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틀린 거예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함으로 맞죠? 맞습니다.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뒷부분이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부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고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답은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배분법이 제일 정확하고 두 번째가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이 가장 원가 계산은 쉽지만 가장 상대적으로 부정확하죠.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이 4개 중에서 3개는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 안 해도 되는데요. 하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간주 공급을 보는데요. 먼저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정료, 폐업시 잔존 재화가 있습니다. 자, 이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시가 과세가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놓으면 매출이면서 건별로 되죠. 자, 자가 공급에는 면세 사업 전용 재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를 위한 재화. 자, 다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인근은 원가 괴사이며 과세이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즉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정료, 폐업시 잔존 재화는 이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고 시가 과세이며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외적으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인 경우는 원가 과세입니다. 시가 과세가 아니에요. 다르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튼 간주 공급의 원칙은 시가 과세이며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매출이면서 건별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용역의 국외 공급. 용역의 국외 공급은 이게 과세 대상이 아니죠. 두 번째,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자판기에 커피 마시고 나서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죠. 예, 면제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 정답은 3번이죠. 이것이 재화의 간주 공급에 보면 자가 공급이죠. 자가 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원가 과세이며, 그리고 반드시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네요.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예, 간주 임대료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번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거. 공급 연월일 아니죠. 작성 연월일이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아니죠. 공급 품목 아닙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와 금융 용역. 자, 은행에서 부가세 징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해당됩니다. 면세요. 두 번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 용역. 예, 이것도 면세죠. 다만 우리가 자동차 학원 있죠. 자동차 학원, 그리고 댄스, 춤 학원. 이 두 가지는 불공사유에 해당되죠. 부가세도 징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에 보시면 교육 용역인데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교육 용역은 면세가 되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운전학원 있죠. 그럼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철도 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즉 KTX입니다. 의한 여객 운송 용역. KTX는 부가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주택의 임대 용역. 예, 면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이게 주택, 땅 매매, 토지 임대, 그리고 주택 매매, 주택 임대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항상 출발은 토지부터 출발해요. 토지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토지 매매는 면세요. 그리고 토지를 빌려주는 거 있죠. 반대입니다. 과세. 그리고 주택은 이 토지 전체와 주택 전체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사고팔고는 면세, 주택 사고팔고는 과세, 그리고 토지 임대는 과세, 주택 임대는 면세. 그러니까 자, 토지 매매가 면세라는 걸 기억하시고 임대는 과세, 반대. 이 전체가 주택의 전체와 반대. 이렇게 반대로 기억하시면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 용역이네요. 토지 매매가 면세, 그리고 주택 매매는 과세, 주택 임대는 뭐 면세. 이렇게 반대로 찾아가시면 아마 기억하시기 좋습니다. 저도 각각 4개를 따로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에게 1급 102회 모든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